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이벤트 관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었고, 이벤트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러면 스포츠 이벤트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리고 스포츠 이벤트를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관리적인 차원이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중요한 부분은 결국 안전입니다. 스포츠 이벤트를 유지함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때, 경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션, 경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중요한 영역들이 존재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최근에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페셜한 영역 중에 하나인 세큐리티, 세니테이션 이런 안전 혹은 위생과 관련된 영역들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안전관리를 어떻게 영역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 볼까? 생각을 해 보시면 어쨌든 이 안전관리라고 하는 거는 단어에서도 나와 있듯이 스포츠 이벤트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구체적으로 한번 따지고 보면, 단순히 어떤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의 법을 집행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관리도 하고, 화재, 응급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항시 준비를 하는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 망라한 것들을 우리는 안전관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런 스포츠 이벤트 영역에서도 다 많이 얘기하지만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지금 여기만 봐도 시설도 알아야 되고 법도 알아야 되고 화재면 어떤 소방적인 관련된 것도 봐야 되고 응급이면 의료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든가 아니면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던가. 그래서 전문전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외주업체, 아웃소싱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조직 자체가 이제 크지 않게 되면 이렇게 아웃소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나와 있는 것처럼 조직이 굉장히 세분화돼서 다양한 내부 인원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안전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Security Command라고 하는데 이런 안전부처를 자체적으로 보유해서 여기 나오는 시설부터 응급까지의 다양한 영역의 안전관리들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다라고 하면 이런 피라미드 형태가 아마 될 거예요. 하단에는 어떤 스텝이 있고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슈퍼바이저들이 있을 거고 그 위에 세큐리티 커맨드 그룹이 존재를 하면서 전체적인 이 상황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게 이상적인 스포츠 안전관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전관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 상황을 통해서 안전관리라고 하는 영역이 어떻게 세분화되고 어떻게 지금 다변화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차원에서 세큐리티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안전관리를 세큐리티 커맨드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세큐리티를 어떻게 하느냐? 보호하는 것이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자산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뭐로부터? 외부의 위협이나 범죄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블라블라에서 이넥티브 할 수 있는 이넥티브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로부터 보호하는 것들을 우리는 세큐리티라고 하더라.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의 안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호하는 것인데 뭘 보호하냐? 개인이나 조직이나 자산까지도 보호하는 걸 포함합니다. 왜 Y? 첫 번째로 외부의 위협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범죄적인 행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것들을 그러면 해야 되냐? 이런 주체들이 이넥티브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지금 녹아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다양한 주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게 아마 강조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협의 범위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다양하다. 어, 뭐 범죄 행위도 있고, external threat, 그러니까 뭐 게임 외부에서 다가올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도 항상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개인이나 조직이나 자산들이 inactive, 활동하지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 Why? 비즈니스가 굉장히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시큐리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기장 이벤트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그랬을 때 막대한 경제적 손실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시큐리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야구 보러 가보셨죠? 그러면 파울볼이나 파울볼로 인한 어떤 부상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야구 경기 일부러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외부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대비를 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위에서 정의적으로 얘기했던 것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파울볼 또한 야구 경기의 일부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스포츠 조직들, 스포츠 구단이나 스포츠 리그나 뭐 여러 가지 선수들은 파울볼로부터 관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물을 치기도 하고, 호루라기 같은 걸 풀면서 조심하라고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 뭐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우리 할 만큼 했으니까 파울볼로 인해서 관중이 부상을 당하든가, 아니면 어떤 불상사가 생겼다. 라고 하면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관중이 부상을 당하게 되면 스포츠 이벤트 자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게 되고, 다른 관중에게도 이런 악영향들이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광고주, 혹은 스폰서 기업 등등이 계속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포츠 구단들은 이런 파울볼 같은 그런 요소, 사소한 것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런 거 보시면, 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여성 관중이 파울볼에 맞아가지고 지금 부상을 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게 예전에는 부상을 당했을 때 구단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잘잘못을 많이 따졌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랑 관계없이 무조건 바로 치료해주고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걸 확실하게 해줘야
관중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야구장에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한번 대응 잘못해서 야구 관중이 다쳤는데 구단에서 제대로 보상을 안 해주더라. 혹은 무관심하더라. 대응을 안 해주더라. 이래버리면 관중도 줄어. 관중이 줄면 광고나 스폰서도 줄어. 중계권료 수입도 줄어. 굉장히 악영향이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시큐리티도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는 겁니다. 다른 영역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큐리티는 또 뭐라고 정의되냐? 세큐리티는 보통 deliberate action, 고의적인 행동에 많이 집중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해를 주는 것들에 집중을 한다고 하면 고의적인 것들. 그리고 intended threat, 어떤 의도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다 지금 강조하는 거 고의적이고 의도된 것. 이런 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훌리건 같은 그런 과격한 팬들이죠. 이런 팬들이 활동을 하는 게 너무 뻔히 보입니다. 근데 이런 활동들이 스포츠 이벤트든 아니 스포츠 이벤트를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점을 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구단은 책임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결과적으로 있다는 거죠. 이미 인지가 됐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인지된 위협이 있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구단이든 리그든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들을 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직무유기 이런 얘기도 쓰죠.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도 밑에도 보시면 훌리건 어떤 과격한 관중들이 그라운드에 난입을 한다든가 경기장 밖에서 이런 어떤 과격한 팬들이 팻말을 들고 항의를 한다. 근데 이런 팬들이 만약에 뭐 관중 경기장에 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해를 끼친다라고 하면 구단에 책임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100%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방지하고 사고가 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스포츠 조직의 의무다라는 겁니다. 근데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고의적이고 의도된 것들을 어느 정도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됐던 게 예전에 스포츠 안전관리의 어떤 주안점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위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핸들링 할 것인가가 매우 민감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안전관리가 더더더 중요해지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또 얘기를 해보죠. 네. 그래서 뭐 안전관리는 과연 뭘 해야 되는 거냐? 첫 번째,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범죄를 예방해야 되고 관람객이나 안전관리 인원들을 모니터링하고 위급 상황에서 응급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한다. 이런 것들이 다 어, 이제 다양한 것들이 좀 녹아져 있죠. 이것들을 이제 말로만 하면 그러니까 어, 사진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KBO라고 하는 한국 프로야구 굉장히 여러분들 그래도 나름은 괜찮은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야구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혹은 9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의 야구장이라는 곳은 과연 어땠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진 첫 번째, 원정 팀이, 홈팀이죠. 홈팀이 롯데 타이거즈라는 구단이 너무 잘하니까 화가 나서 불을 내버린 거야. 불질러 버린 거야. 이거 말이 됩니까? 선수들 타야 되는 버스에 관중들이 화가 나가지고 불을 질러버렸다. 만약에 선수가 누구라도 탔거나 혹은 누구 뭐 어떤 재산 피해 말고도 인명 피해가 또 생겼다라고 하면 상상이 안 되죠. 너무 끔찍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도 관중들이 화나면 버스 같은 걸로 길 막아가지고 선수들 못 가게 하고 막 항의하고 하잖아요. 사과받고. 그것도 굉장히 많이 얌전해진 거란 거죠. 예전에는 막 불을 지르고 이런 일도 벌어졌어. 또 밑에 보시면 이거 뭐 하는 건가 싶겠지만 경기가 마음대로 안 풀리니까 아저씨들이 그라운드로 내려온 거예요. 요새는 잘 없죠. 근데 옛날에는 그물 타고 막 내려오기도 하고 술 취해가지고 그물 타는 아저씨들 그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 한국 야구가 이랬다. 그러니까 이런 과격한 상황에서 팬들이 가족 단위로 야구를 보러 갈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거친 환경에서 애기들 데리고 야구 보러 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가죠. 너무 겁나니까, 위험하니까. 애들이 뭘 들을 줄 알고. 가면 또 욕밖에 안 할 텐데. 그 야구가 어떻게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고 흥행할 수 있었냐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런 위험하고 불안정한 어떤 관람 분위기가 많이 개선된 거, 해소된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얘기하는 게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변화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변화들이 생기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응원 문화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치어리더가 주도하는 좀 체계적인 응원 문화 쪽으로 뭔가 바뀌게 됐다라는 그런 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경기장 자체가 많이 정돈되기 시작한 거죠. 2000년대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요 밑에 보시면 이게 1980년대 사직 야구장의 어떤 사진입니다. 응원 단장 이런 거 없어요. ENFP 같은 분들 있죠. 굉장히 활발하고 외향적이고 이런 사람이 앞에 나가가지고 그냥 응원 리드 하는 겁니다. 굉장히 체계가 없죠. 그리고 여기 밑에 사진 보셔도 알지만 거의 90% 이상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 단위의 어떤 팬 관람 혹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야구를 보러 간다는 그런 문화 자체가 굉장히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치어리더 같은 그런 체계적인 응원 문화가 생기고 가족들이 자꾸 가고 여성들이 많아지는 환경이 되니 야구장은 자연스럽게 안정화가 되고 안전해지고 과격한 팬들이 점점점 발길이 줄어들고 지금과 같은 1년에 1000만 명 이상 들어가는 그런 야구 리그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의 예시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기장을 안전하게 만들었더니 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입도 늘어나게 됐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안전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안전관리란 건 도대체 뭘까? 효과적인 거 영어로 이제 effective라고 합니다. effective. 효율적인 건 달라요. 효율적은 efficient를 하는 거고 효과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을 했는데 뭘 제공하냐? 아,
사람과 어떤 프로퍼티, 자산에게 제공을 해준다. 뭘 제공해주냐? Best possible protection. 가장 가능한 최고의 보호를 제공을 해준다. 베스트를 제공을 해준다. 두 번째, 최고의 어떤 안전망을 제공을 해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 cost effective way.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무작정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이루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정적이잖아요. 그 예산 선에 맞춰서 코스트 이펙티브한 선에서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호를 해주기 위한 방법들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극단적 군대를 배치한다. 위에 막 헬리콥터 띄워놓고 막 전체 다 감시하면서 한다. 두 번째, 금속 탐지기 같은 걸 설치를 해서 경기장 들어가기 전에 잡아낸다. CCTV를 설치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두 가지죠.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어, 대한민국이라는 이 스포츠 환경은 아직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합니다. 스포츠 경기장에서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거나 테러나 이런 게 벌어진 적이 없어서 굉장히 둔해요. 그래서 이런 CCTV 시설이라든지 금속 탐지기라든가 이런 게 사실 그렇게 일상화돼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유럽이든 미국이든 가서 스포츠 경기 같은 거 한번 보시면은 어, 살벌합니다. 거의 웬만한 거 못 들고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가방 크기도 제한하고요. 들고 다닐 수 있는 물품도 굉장히 제한적. 한국은 아직 이런 거에는 굉장히 관대한 거예요, 사실. 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거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방금도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미개척 분야입니다, 한국에서. 경기장에서 아마 사고 한번 나고 안전사고 같은 거 한번 나고 나면 그때서야 아마 또 움직일 거예요. 변화를 주려고. 여기까지 어떤 스포츠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를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얘기를 하지만, 안전관리다, 뭐 안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지만, 어,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홀, 쿠퍼, 마르시아니, 뭐 맥기, 뭐 이런 교수들이 2012년에 어떤 스포츠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스포츠 안전이 중요해지는 이유와 어려워지는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뭐냐면 기본적인 원인은 이겁니다. 스포츠 이벤트의 규모와 다양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면 당연히 위험성이 높아지죠. 규모가 커지면 인원이 많아지게 되고 다양성이 증가하면 관리해야 되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사람이 적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단순하면 더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규모도 커지고 경기장도 커집니다. 다양성도 증가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테고 두 번째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의도적인 위험만 신경을 쓰면 됐습니다. 테러, 홀리건, 관중 난입 이런 것들.
근데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요소들이 막 생겨나요. 의도적이지 않은 이유들. 의도한 게 아닌데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혹은 초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들이 생겨나요. 기상 악화, 미세먼지 어떻게 막습니까? 전염병, 팬데믹 못 막죠? 기술적인 결함, 이거는 일반인이 할 수가 없죠. IT 전문가는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안전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런 행위들 같은 게 대표적인 위협 요소라고 보일 수가 있겠죠. 하나씩 조금 세분화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중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그렇게 유쾌한 얘기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관중이 많아졌을 때, 한 번에 인원이 많이 모였을 때 이렇게 인원들 간에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게 사실은 꽤 그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꼭 이제 한국만의 얘기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항상 관중이라고 하는 건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됩니다. 수많은 인원이 이렇게 한 번에 몰리는 것 자체를. 그래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동시에 몰리는 인원이 어떻게 잘 이동하고 퇴장 시에 분산시키는가. 이런 문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기장의 규모, 경기장의 출구 숫자, 이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 해서 돌려가지고 사실은 만드는 게 정설이 됩니다. 여기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여기서 뭐 이제 컨틴전시 앤 모빌리티 플랜인데 어떤 위기 상황 시 모빌리티 이동 플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짜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나 긴급 상황 시 어떻게 플랜을 짜냐 이런 것들 항상 정해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극장이죠. 항상 영화 보기 전에 비상구 위치가 어디인지 항상 확인하고 어디로 가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스포츠 경기장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어, 사건 사고가 나고 나면 아마 이런 것들이 더 강조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런 선례들이 없기 때문에 많이 강조되지 못하고 우리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힐스보로 사태라고 해서 힐스보로라고 하는 그 경기장, 그 지역에 있는 경기장에서 관중들 간에 서로 이제 압사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어, 왜 경기장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는지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89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고, 아무튼 사건, 사고가 생기고 사망하는 인원이 생기다 보니까, 새로운 안전 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경기장 안에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갔던 게 문제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입석을 좌석으로 바꿉니다. 입석은 이제 서서 보는 거죠. 서서 보면 아무래도 좀 더 빽빽하게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서고, 뒤에 있는 인원들이 자꾸 앞에 있는 인원들 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경기장이 무너진 거죠, 스탠드가.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생겨나고, 아무튼 그게 문제였기 때문에 입식 좌석을 좌석으로 바꾼다. 근데 이게 안전 차원에서는 좋긴 하지만 경기장에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의 어떤 주체, 구단의 입장에서는 입장 수입이 줄어들어서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경기장에 전문적인 안전 요원을 배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납니다. 앞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걸 이미 캐치를 하고 있었고 중간에 어떤 그런 출입문이나 이런 걸 잘못 개방해서 너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이런 것도 이제 영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안전상의 복합적인 어떤 과실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처벌도 받고 여러 가지 규정도 변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영국은 입석을 판매하지 않고 좌석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타협을 해요. 세이프 스탠딩 시트라고 해서 좀 보기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바를 쳐놓고 약간 케이지에 가둬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구분을 시키는 거죠. 최대한 안전하게 앞에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에 반해서 독일 분데스리가 한번 보십시오. 딱 봐도 약간 좀 무섭지 않나요? 살벌하지 않나요? 수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입석으로 경기를 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차이라는 거죠. 사건, 사고가 생기고 어떤 위협으로 간주되기 시작하면 변화를 주지만 그게 아니면 여전히 관중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스포츠에는 굉장히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더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요소 한번 보시죠. 어, 위험 물체나 테러입니다. 사실 스포츠에서 테러가 생기는 건 사실 참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보스턴 마라톤 대회입니다.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중간에 폭발물이 터졌어요.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옆에서 폭발물이 터진 거.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스포츠 이벤트에서 폭발물이 터진다는 거 사실 상상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요소지. 우리가 스포츠에서 이런 테러가 생긴다는 거, 보통 장난전화처럼 그렇게 하지,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 이런 테러가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검역이 강화됩니다. 미국에 여러 번의 테러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들이 아는 9.11 테러.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었고, 아까 봤던 보스턴 마라톤 테러, 이런 것들이 2013년이었고, 이 두 번을 거치면서 스포츠 경기장에 가는 것에 대한 검역이 굉장히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메이저리그를 시작으로 해서 경기장 출입 시 금속 탐지기를 무조건 넣고요. 소지품 검사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보면 요거 확대해서 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백 사이즈가 제한돼요. 너무 큰 백은 들고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못 들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보이죠.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제일 지금 눈에 띄는 거 우산입니다. 외국이랑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경기장에서 관람 문화들을 봤을 때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산입니다. 해외는 아무리 비가 와도 우산을 쓸 수 없어요. 우비를 씁니다. 차라리 비를 맞든가. 잘 보세요, 이제. 제 말 듣고 한번 중계 보세요. 축구를 보든 야구를 보든 비 오면 비를 맞던가 우비를 씁니다. 우산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산이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역관중한테도 위협이 되고 그 쇠로 된 그런 요소가 뭐 잘못해서 선수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금속 탐지기 이런 걸 단 이유로 이런 메탈로 된 요소들은
반입을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구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캔 음료 이런 거 못 마시게 하잖아요. 다 따르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캔이나 이런 거 경기장에 던져가지고 선수한테 위협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위험 물체나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경기장 반입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 경기장에 테러 나는 건 사실 그렇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프랑스에서도 폭발물 테러가 있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일어난 건 아니고 파리 인근의 어떤 다수의 폭발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거죠. 경기를 하다가. 이런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세 번째, 음주행위. 스포츠 법적으로 따져보면요. 스포츠 경기장에서 행해지는 음주에 대해서 판매자의 관리가 소홀한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 부과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 기준이긴 해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구 경기를 보고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 사고가 났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면 음주 사고 낸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미국 법원에서는 사고 낸 사람도 문제인데 그 술을 규제하지 못하고 제한하지 않고 그냥 판 스포츠 구단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 내리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경기장에서 관중이 술이나 이런 걸 마시려고 하면 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몇 잔 이상 못 마시게 하고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됩니다. 한국은 사실 그런 거 없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야구 보고 그 사람이 가다가 음주 사고 났다. 이런 것들 하면 뉴스 타면 또 굉장히 엄격해질 겁니다. 어쨌든 계속 얘기하지만 사건 사고 나야지 그때서야 규정이 되게 엄격해지고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영역이다. 좀 조마조마하다. 약간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주류 판매 및 섭취에 대해서 명백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 계속 얘기한 것처럼 1인당 구매 가능한 주류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되고 제한을 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여러 가지 시행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보면 KBO에서 이제 세이프 캠페인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사실. 가방 사이즈도 제한하고 주류 이런 것도 반입 제한시키고 하는데 반입 제한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장에서도 술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야구장에서 맥주 10잔 마셔도 아무도 제지 안 합니다. 카운트 안 해요. 그런 것들. 그나마 하는 게 그런 이런 플라스틱 잔에다가 따라 먹으라고 그냥 하는 거 정도예요. 아무튼 음주도 잠재적인 어떤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앞으로 굉장히 민감한 요소로 좀 반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번째, 폭력 행위의 가능성. 뭐 사실 경기장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 사실 그렇게 흔치 않은데 팬들 간에 이제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것도 헤이젤 참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팬들 간에 싸움이 나고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이걸 어느 정도 예견을 했음에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고 유럽 대항전 출전이 정지가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이 사건의 계기로 벌어지게 됩니다. 계속 아까도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안전사고를 왜 유의를 해야 되냐?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나 사람의 어떤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최선이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가면 단순히 인명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경제적인 피해로 가게 됩니다.
방금 이제 헤이젤의 결과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대항전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받아요. 그럼 구단 수입이 줄어드니까 구단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가겠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심각한 처벌이었고 잉글랜드 축구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폭력에 대한 것도 민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헤이젤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 훌리건 문화, 그리고 구단이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페널티를 받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영국 내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훌리건 문화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과격한 팬들을 제재하지 못해서 영국에 5년 동안 국제대 출전을 금지하는 그런 페널티가 생기는데, 어, 이것 자체가 아까 얘기했죠. 잉글랜드 축구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만들었다. 단순히 실력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이미지 자체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상품 자체가. 그래서 출전 징계가 풀리더라도 잉글랜드 축구의 어떤 이미지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미지 바꾸고 싶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브랜드 다시 만드는 거. 리브랜드. 리브랜딩이라 하죠. 왜냐하면 브랜드 이름 바꾸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생겨난 게 92년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프리미어 리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참 지금은 결과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리그가 되어가고 있지만 시작은 살아남기 위한 어떤 변화의 수단이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아까 봤던 힐스보로 그리고 이런 헤이즐 참사가 영향을 줬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두고 영역들의 어떤 위험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이제 쫙 얘기를 해봤는데 국내 사례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안전관리에서 어떤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나를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궁대회가 있었습니다. 개요 한번 보시죠. 국궁대회 진행 요원이 대회 도중 관역 근처에서 이동하는 보조 요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참가자에게 발사 명령을 해서 이동하던 대회 보조 요원이 발사된 화살에 맞아 사망했다. 너무 끔찍합니다. 제대로 대회를 어떤 관리를 하지 못하고 보조요원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사 명령을 내려서 화살에 맞아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 그래서 뭘 위반했냐? 첫 번째 안전관리에 대해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죠. 왜냐하면 보조요원이 이동하고 있는 걸 제대로 보지 않았으니까. 두 번째,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한 경우의 처벌 여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안내를 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뭔가 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한번 보시면 보시죠. 안전관리 책임자는 첫 번째 보조 진행자에게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아마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시킬 의무상의 주의 의무가 존재한다. 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보시면 안전교육 같은 거 꼭 받게 하죠. 소방교육 이런 거. 우리도 다 압니다. 그걸 해봐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근데 이거를 하냐 안 하냐는 나중에 사건, 사고 터졌을 때 책임의 어떤 범위가 달라지는.
교육도 하고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는데 사고가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경감이 되지만 안전교육조차 하지 않았다. 근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판은 경기장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존재한다. 단순히 어떤 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안전이나 질서까지도 영향을 줘야 된다. 마지막,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처벌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률의 부지라고 하니까 없다는 말이죠. 이 해당돼서 어떤 법률이 없었나 봐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처벌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일반화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어떤 영역이든 간에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는 안전 장비를 지급하고 안전 교육을 시행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어떤 데든 간에. 혹은 이걸 했다는 기록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명문화된 안전 규정을 통해서 명확한 법률적 고지 시행이 필수다. 그러니까 안전 규정에 대한 다큐멘트, 문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해당 어떤 이벤트 참가자 혹은 안전요원들에게 고지를 해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시죠. 승마 중에 낙마를 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도 승마 타러, 승마하러 가볼 수도 있죠. 그죠?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개요 보시죠. 피해자를 비롯한 승마 동호회 회원들이 실내 승마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나오죠. 승마장은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일단 문제가 되겠죠. 승마시설 지도자 자격이 없는 직원이 자격도 없어. 승마장 출입문을 열어둔 상태로 했다. 아이고, 문제가 너무 많네. 근데 이용자들에게 말을 제공하여 말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승마장 밖으로 이탈하여 직원이 나중에 쫓아갔지만 피해자가 탄 말도 그 말을 쫓아가다가 아우, 이것도 사망이군요.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뭐 말이 어렵긴 한데 보면 안전교육도 안 받았고 지도자 자격도 없고 제대로 시설 정비도 하지 않았으니까 다 문제가 있겠죠. 운영자 및 운영 총괄자의 계약상 신의 착상 주의 의무,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 안전을 배려할 의무의 최종적인 귀석이 주체다. 보시죠. 승마장을 운영하거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은 자격 있는 교관 혹은 기본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 유지를 할 만한 능력이 있는 보조요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안전을 배려한 계약상 및 신의칙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여기서 분명히 직원이 있었어요. 이 직원도 잘못이 있지만 최종적인 의무는 승마장 업주에게 존재한다.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시설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의무는 업주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덤탱이 쓰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이죠? 안전교육 무조건 해야 됩니다. 부적격 인원을 배치했다가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자격이 있는 인원들은 보통 인건비가 더 나가기 때문에 업주들이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안전에 대한 불감증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자주 생길 수 있는 그런 건데, 헬스장 이용 중에 고객의 낙상. 헬스장 운영자가 헬스장의 사용 방법, 주의사항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일부가 고장난 운동기구를 비치하여
거꾸리라고 알죠? 약간 몸 거꾸로 해가지고 약간 혈액순환 시키고 뭔가 척추 펴준다고 하는 그런 거 했었는데 헬스장 이용자가 이걸 이용하다가 낙상을 했다. 고장이 나서 뭔가 고정이 잘 안 되거나 그랬나 봐요. 이거 아마 좀 사고 난 지 아마 좀 오래됐을 거고 요즘 헬스장은 절대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이런 사고가 나고 나서는 뭐 답은 나와 있죠.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어떤 헬스장 운영자가 과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헬스 트레이너든 헬스장 업주가 고객들에게 고지 의무를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과실이 아닌가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그런 얘기입니다.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짧게 짧게 얘기해보죠. 업무상 과실치사의 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에 제한된다.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 사람의 잘못의 범위나 어떤 범죄의 어떤 유무는 헬스장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업무상 관련된 것에만 제한한다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보시면 헬스장 내에 설치된 운동기구의 구조나 특성, 이용자들의 사용자 오작동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지를 해야 되고 이걸 하지 않는 건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안전상 위험성에 대한 고지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거 비슷한 거 어디 있냐면요. 음, 여러분들 건물 같은 데 가면 물걸레 청소하잖아요. 물걸레 청소 때문에 미끄러질 것 같은 것도 고지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분들 제대로 청소하는 데는 뭐 세워놔요. 미끄럽다고. 그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세워둔 것도 있지만 무조건 미끄러졌을 때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려줬다.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 그럼 다른 화장실 쓰던가 네가 조심을 해. 사고 나도 우린 몰라. 우린 책임 없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지 않게 해서는 무조건 고지를 해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스크린 골프 이용객 상해. 스크린 골프 참 사고 많이 납니다. 뭔지 한번 보시죠. 스크린 골프장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설치된 스크린 하단에 찢어진 부분. 관리 안 된 거죠. 벽에 부딪힌 튀어나와 스크린 골프장 실내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뇌진탕이 발생했다. 이게 과연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찢어지고 공 튀는 게 불가항력적인 거냐, 아니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냐. 근데, 지금 아마 아닐 텐데, 이 당시는 시설 설치 관련 공식 기준이 법적으로 없었나 봐요. 이때는 과연 어떻게 되냐. 근데 앞에서도 계속 보지만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실내 스크린 골프장의 운영자는 스크린 골프장 스크린의 재질이 두껍고 골프공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탄력이 있는 천을 사용하고 스크린과 벽 사이 공간을 50m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튀어나와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존재한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네요. 지금 이거 들어봐서는. 규격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도 이런 사건, 사고가 벌어질 때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이런 규격을 다 지켰는데도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업주의 책임이 굉장히 줄어들었겠죠. 그건 진짜
설명하기 힘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들 골프 쳐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막 볼이 튀는 경우도 간혹 존재합니다. 네. 그런 거는 손님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죠. 만약에 이런 규격을 다 지켰고 어떤 책임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아, 위험합니다. 스키장 강화중 충돌. 스키장에서 한번 사고 나면 크게 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보시죠. 스키 캠프에 참석하여 혼자 슬로프를 내려오고 있던 초등학생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죠. 미성년자니까. 수강생들을 인수하며 천천히 큰 컵을 그리며 슬로프를 하강하던 스키 강사를 뒤에서 충격해서 상해가 났다. 근데 어쨌든 이 스키 강사를 초등학생이 뒤에서 박은 거니까 후행 하강자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미성년자가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책임의 주체나 근거는 어디 있는가? 보시죠. 스키 슬로프에서 앞서 하강하는 사람에게 뒷사람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슬로프로 내려가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후행주자에게 선행주자를 피하여 슬로프를 하강하게 될 책임이 존재한다. 무조건 후행주자는 보고 있잖아요. 선행주자는 뒤를 볼 수 없고 그러면 속도를 줄이든 방향을 다른 데로 가든 피해야 될 의무가 반드시 존재한다. 근데 여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거는 미성년자라는 거였잖아요.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한 친권자, 부모나 어떤 친지, 법정 의무 감독의 보호 감독 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 감독 의무자를 대신하여 보호 감독 의무를 담당하는 교사 등의 보호 감독 책임은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서 생활 관계에 한정된다. 어쨌든 친권자든 교사든 이거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성년자가 잘못을 했더라도 뭐 미성년자가 너무 고의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처벌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어, 어쨌든 여기서 보면 초등학생을 혼자 이렇게 보낸 것도 문제인 것이고 미성년자 관련해서 사건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좀 봤습니다. 네 번째, 골프장도 사건 사고 많이 납니다. 후행조에 의한 상해. 골프장이 어느 정도 여러 팀이 들어가면 서로서로 이제 간격을 벌리죠. 볼이 쳤을 때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근데 업주들이 손님 많이 넣기 위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손님 넣다 보면 뒤에 사람 친 공에 앞에 지나가던 사람 맞고 사고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시죠. 참가자가 세컨샷을 마치고 일행을 기다리던 중 경기 보조원 캐디의 진행에 따라 티셔츠 사 후행조 캐디의 진행에 따라 이것도 중요하네요. 후행조 경기자의 티샷에 어깨를 맞아 골절이 됐다. 이제 캐디라고 하는 경기 보조원인데요. 캐디가 사실 계약이 굉장히 특수합니다. 그냥 계약직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이. 이 보조원 캐디의 의무가 어디까지인가? 골프장 근로자가 아니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겠죠. 프리랜서니까. 직원이 아니다. 그럼 골프장에서는 나몰라라 했겠죠. 결론이 어떻게 났냐? 경기장의 경기 보조 요원은 이용자가 골프장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골프를 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도 부수적으로 수행한다. 안전이나 위협을 제거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경기 보조원이 골프장 운영 회사와 근로계획을 체결하였는지 또는 골프장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는
골프장이 경기 보조원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지 여부 및 골프장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와 무관하다. 그러니까 뭐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됐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골프 보조원이라고 하는 그 캐디가 거기서 일하는 것 자체가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주에게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업주는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직이라고 해서 나몰라라 하고 책임 안 지고 빠져나올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인데요. 경기 관중의, 야구 관중의 사인볼 상해. 프로야구 경기 중 진행된 사인볼 증정 행사 과정에서 관중석을 향해 던진 사인볼에 관중이 맞아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됐다. 이 서글프죠. 이벤트 하려고 공 던져줬는데 그 맞았다고 손해배상 청구한 거. 아, 어렵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물도 설치하고 호루라기도 불고 제가 알기로 아마 이런 일들 때문에 요즘은 이거 안 할 거예요. 사인볼 던져주고 이런 걸 안 할 거예요. 까딱 잘못해서 맞으면 책임져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사전에 최대한 조치를 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사인볼을 나눠줄 의무가 존재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안 하죠, 절대로. 그럼 이제 안 던져주겠죠. 차라리 그냥 줄 세워가지고 몇 명한테 사인만 해주고 아마 그렇게 해야겠죠. 결과적으로 구단주의 최종적 책임이 감면되긴 했습니다. 한 70%만 해줘라. 30%는 감면이 됐는데 왜냐하면 전광판이나 방송을 통해서 고지를 했으니까. 그래도 구단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억울하고 이런 사건 사고가 소송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구단 이미지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뭐 안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이걸 악용하는 관객들이 더 생길 수도 있고. 그 구단 입장에서 최대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현명한 거겠죠. 그럼 오늘은 안전관리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생기고 나서 아무리 잘 해봐야 나쁜 선례가 남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뭐 언론이 보도가 되든 뭐 소문이 나든 뭘 통해서든 구단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경기 이벤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프로야구에서도 NC 다이노스 그런 경기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서 몇 달 동안 경기장을 못 쓰고 이런 것도 봤잖아요. 그죠? 엄청난 손해를 받겠죠, 구단은. 안전사고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사건, 사고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둔감한 영향이 많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